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전해진 사천의 KF-21 양산 현장은 그야말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양산은 초도기 한두 대를 조립한 뒤 점차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초도기 롤아웃 직후 무려 20대가 동시에 조립에 들어가는 집중 양산 체제를 택한 것입니다. 현재 부품 가공률은 이미 80%를 넘어섰고 언론에 공개된 장면 역시 사실상 최종 조립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생산 속도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길이 180m에 달하는 초대형 조립동에서는 5대씩 병렬 조립이 가능해 롤아웃 간격이 획기적으로 짧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KF-21 양산 지원 의사를 공식화하며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FA-50 운용 경험으로 한국 항공기 생산 체계를 직접 검증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서두르면서 KF-21 프로젝트의 조기 합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도 20대가 빠르게 전력화되면 한국 공군은 물론이고 수출 협상에서도 즉시 인도 가능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됩니다. 이는 사우디, UAE, 폴란드 등 잠재 구매국과의 협상력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각 공정구역에서 배관 세부 조립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박정호 KF-21 양산사업관리 팀장은 공군 전력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단일 라인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다며 향후 듀얼라인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키드 마틴이 F-35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채택했던 전략과 유사하며 카이 역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파스 설비를 통해 정밀성과 일정 준수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KF-21 초도 양산기는 이미 지난해 7월 주요 동체 조립을 마치고 최종 조립 단계에 돌입했으며 현재는 전자 장비와 엔진 장착 기능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검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비행 시험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조립동에서는 블록1 전량 20대분의 부품 가공이 다시 시작될 준비가 끝나 있어 약 1년 뒤에는 KF-21의 실전 전력화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인근 경납고에서는 6대의 시제기가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며 KF-21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안내하던 카이 관계자는 KF-21 본체에 들어가는 수많은 전자장치와 부품을 설명하며 K방산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히 어떤 부품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동체에 쓰이는 합금 철판은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곡선을 이루고 있고 이를 오차 없이 정밀하게 휘어내는 제조 기술이 바로 오늘날 한국 방산 도약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KF-21 한 대에는 무려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며 이 모든 요소가 고도의 기술력으로 결합될 때만 전투기로서의 진정한 성능이 발휘됩니다. 불과 8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에서 9번째로 독자 전투기 생산 능력을 확보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국민 인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국가보훈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무려 95%의 응답자가 한국 방산 수준은 이미 선진국급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근거로 29%는 KF-21 등 전투기 독자 개발을, 26%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글로벌 활약을 꼽았습니다. 반면 정부 정책적 지원을 주된 요인으로 본 응답은 9%에 불과했는데 이는 곧 방산 도약의 주역이 다름 아닌 연구진들의 헌신과 집념이라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군의 날에서 공개된 벙커버스터 현무5는 9톤급 탄두로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까지 파괴 가능한 위력을 과시했고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기술은 미국조차 탐낼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기술 이전이 철저히 거부되던 시절 연구진들은 해외 견학이나 협력 과정에서 잠깐 스친 설계도와 장표를 머릿속에 나눠 기억한 뒤 귀국 후 이를 복귀하며 숱한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피와 땀의 결과물이 지금의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카이 항공우주박물관을 관리하는 박태부 사회공헌팀 부장의 말처럼 기술을 순순히 이전받을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도 연구진들이 집념으로 한 계단씩 쌓아올린 노력,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K방산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이끈 진짜 원동력인 것입니다. 특히 올해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아이리스-T 무장 발사 시험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실전 운용 능력을 빠르게 입증했고 카이는 시제기 비행 시험의 70% 이상을 마무리하며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소화할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개발 1단계가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 기술진은 벌써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며 그 신호탄이 오는 10월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카이의 입찰 공고에는 전시 홍보용 축소 모형 제작이 포함되었고 납품 시기가 10월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아덱스 현장에서 새로운 청사진이 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고 목록에 처음으로 KF-21 전자전기 포드가 명시된 점이 눈길을 끄는데 실물 크기, 장착 위치, 형상까지 세부 규격이 제시된 것은 이미 개념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포드는 수신 전용과 전파 교란용으로 나뉘며 모두 A사 레이더 안테나 모듈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윙팁 수신 포드와 하부 제밍 포드 구성은 미국 EA18G 그라울러를 연상케 하며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에 실질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전자전 능력뿐 아니라 무인 편대기 멈티 운용 능력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 중인 무인 편대기 사업에서 대한항공은 시제기를 먼저 공개했지만 카이는 KF-21 연계 운용을 전제로 한 무장 통합 용도 확장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카이의 무인기는 최대 이륙 중량 6톤급으로 단순 보조가 아닌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이며 이는 호주의 MQ-28 고스트 패트, 미국의 로열 윙맨 개념과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KF-21과 무인기를 연계해 미티어 미사일을 공유하거나 다수의 소형 드론을 탑재해 드론 모함으로 운용하는 구상까지 열려있어 KF-21을 4.5세대를 넘어선 다영역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핵심 축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KF-21 블록2부터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돼 스텔스성이 강화되며 모듈형 설계를 통해 기수 교체만으로 장거리 탐지, 전자전 대응, 근접 공중전, 정밀 타격 등 다양한 임무 특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항공모함 드론 항모 사업과 연계해 KF-21 기반 함재 드론 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모듈형 기수의 해상 탐색용 레이더를 장착하고 최대 이륙 중량 6톤급 구조를 채택해 한국이 구상 중인 20톤급 전자기 사출기와도 호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전자전 무인 편대기, 드론 항모와 연계된 확장형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며 아덱스는 그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공개될 첫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비전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군은 KF-21과 무인 편대기를 연계해 공군이 하늘을 지키고 해군이 드론 항모를 운용해 바다를 지키는 입체적 방위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폴란드의 움직임도 서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방한해 KF-21에 탑승했던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자산부 군비그룹 경영진 등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핵심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대표단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들은 방사청,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며 자국 보도자료에서 특히 항공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명분은 FA50 협력이지만 실제 목적은 KF-21 관련 협의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계약 체결 가능성을 내포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KF-21 양산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국의 차원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FA50 협력 구조와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계약 후속 단계로 FA50PL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생산 라인을 자국 내 항공산업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국과 논의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항공산업 발전이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생산 부담을 분산시켜 KF-21과 FA50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카이는 KF-21 양산에 전력을 집중하면서도 FA50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폴란드 직도 입은 FA50PL, 선제 인도된 FA50GF의 개조, 말레이시아향 블록 20 등 대규모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무작정 생산 라인을 늘리기에는 부지와 인력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르며 실제로 카이가 유사한 이유로 KT-1 웅비 기초훈련기 생산 라인을 인도네시아에 매각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이 얼마나 생산 능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폴란드는 이를 기회로 삼아 FA50PL 업그레이드 라인 이전을 적극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기존 라인을 KF-21을 포함한 대규모 주문에 배정할 수 있고 폴란드는 자국 계약분을 직접 소화하는 동시에 항공산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사령관의 KF-21 직접 탑승 이후 국가자산부와 군비그룹 경영진이 포함된 국방대표단이 연이어 방한한 것은 이례적일 만큼 적극적인 행보로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 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조만간 KF-21 전자전기와 연계된 새로운 협력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와 맞물려 최근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비전은 한국이 단순한 군용 전투기 개발국을 넘어 도심 지역 간 여객 및 물자 수송, 해양 군사 영역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항공 운송 체계로 본격 진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핵심은 AAV 사업으로 저소음, 친환경, 수직,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신개념 항공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 국산화와 실증기 제작에 나서며 2030년 초도 비행과 2031년 해양 운송 치안 임무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군 복합 인증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상용화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해상용 실증기는 섬과 육지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해둬서 지역 주민 생활권을 넓히고 해양오염 감시, 불법 조업, 단속, 응급환자 수송 등 다목적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헬기보다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난 장점을 활용해 미 공군이 구상하는 미래 전장 시나리오와 유사한 운용 모델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롤스로이스가 한국 KF-21 전투기 엔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엔진은 종종 기체보다 더 큰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자체 엔진 개발에서 약 70% 이상 진척됐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술 독립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가 완성된다면 그 파장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질서를 근본 자체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최근 롤스로이스는 자신들의 전투기 엔진을 KF-21에 탑재하자는 제안을 조심스럽지만 집요하게 한국 측에 전달해왔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협력, 신뢰성, 상업적 검증을 내세운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의 본질은 단순히 엔진 판매가 아닌 전략적 견제이자 규제 수단 확보로 보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사와의 협력을 통해 엔진 제어 장치 FADC 시스템 구축에 성공하며 한국형 제트 엔진 독자 개발에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램제트 엔진 개발 관련 기술도 일부 이전받아 약 300차례 이상에 걸친 국산 램제트 엔진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실전형 시험을 통해 신뢰성 확보에 이르고 있는 단계로 해석됩니다. 반면 미국 측 엔진 기업들은 한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단지 기술 보호의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기존 F414 엔진과 관련 부품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할 경우 미국 엔진업체의 KF-21 사업 내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 속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엔진의 핵심 코어 설계만이 아니라 엔진 소프트웨어, 고온용 소재, 정밀 주조 기술 등 엔진 전반에 필요한 복합적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열성과 강도라는 상충되는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소재 개발이 핵심인데 엔진 후방의 핫섹션은 최대 섭씨 1500도, 화씨 2732도에 이르는 초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극한 수준입니다. 엔진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 온도 범위를 단 100도만 높이기 위해서도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재 과학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전방의 콜드 섹션이 주로 고압을 견디기 위한 강도 중심의 구조라면 후방은 연소 후 발생하는 초고온을 버텨야 하므로 내열성이 핵심이며 이때 사용되는 니켈 합금은 높은 온도를 견디는 대신 물리적 충격에는 약한 특성이 있어 복합 강화 기술이 요구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고온 내열 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해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소재가 1500도의 고온을 직접 견딜 필요가 없도록 설계 차원에서 엔진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는 고도화된 냉각 설계 기술을 활용해 엔진 연소부의 온도가 1500도까지 상승하더라도 실제 소재가 받는 열은 약 1100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항공 엔진 강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나 매우 정밀한 연력학 및 공기역학 설계 역량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고급 기술입니다. 하나는 수십 년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항공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쌓아온 실전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 같은 냉각 기술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극한 온도를 견디는 완전히 새로운 금속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주목한 기술은 단결정화로 금속 내부에 하나의 결정만 존재하도록 제조함으로써 기존 합금보다 월등한 내열성과 기계적 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속은 다결정 구조로 되어 있어 고온에서 결정 간 경계가 약점이 되지만 단결정 구조는 이러한 취약점이 없어 1500도 이상의 열도 버틸 수 있는 소재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하나는 이 단결정 니켈 합금을 신형 엔진의 핵심 부품에 적용 중이며 실제 생산 공정에서의 적용을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약 12개국에서 고부가가치 항공엔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미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빈 블레이드, 연소실, 압축기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도 성공한 상태이며 이는 곧 전투기용 엔진을 자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자 엔진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과 리스크였습니다. 전투기용 국산 엔진은 막대한 개발비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단일 기종에만 사용하는 고위험 투자라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쉽게 감수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더구나 기존 미국산 엔진 사용 고객사들이 하나의 독자 개발 행보를 부담스럽게 여길 경우 주요 수익처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매출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기업으로선 피할 수 없는 현실적 판단이었으며 동시에 독자 기술 확보와 글로벌 협력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출력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기술 축적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위험 고난도의 항공기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닌 국가 방위산업 주권의 핵심이자 자주국방의 상징이라는 인식 아래 중장기적인 산업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미국 GE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수십 년간 전투기 엔진을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사일용 단수명 터보 엔진은 이미 독자 생산 체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수명 고성능 엔진은 연속 수천 시간 이상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단순한 부품 조립을 넘어 소재, 설계, 공정,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아우르는 기술 종합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나는 이 중 많은 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부품 기술은 미국 GE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도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미래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난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전투함 방어를 위한 쉴드 시스템 도입에서 미국 레이시온사의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질 수준의 도입비와 유지비를 요구했던 레이시온의 태도는 KF-21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당국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미국은 우리에게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던 바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항공엔진 핵심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며 국제 항공 방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결정 초합금 기술과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CMC를 활용한 내열 부품 개발, 여기에 3D 프린팅 기반 냉각 채널 설계 기술까지 접목함으로써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세대 엔진 부품 제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 특히 전투기용 터빈 블레이드는 연소 가스에 의해 최대 섭씨 1527도, 1800에서 2000켈빈에 노출되는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며 일반 금속 소재는 이 온도에서 쉽게 변형되거나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고급 냉각 기술과 특수 내열 소재는 필수입니다. 한국은 고온 부품 보호를 위해 3가지 핵심 냉각 기술 필름 냉각, 충돌 냉각, 내부 통로 냉각을 적용한 복합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블레이드 내부의 복잡한 미로 구조의 공기 통로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냉각 기술은 단순한 열 제어를 넘어 엔진 배기열을 줄여 적외선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스텔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군용 항공기 운영에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여기에 표면 보호를 위한 지르코니아 기반 세라믹 코팅 기술도 함께 적용되어 블레이드의 표면 온도를 약 200에서 300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속 세라믹 복합 코팅 기술까지 연구가 진행되며 고열 고압 환경에서의 내구성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각 기술 외에도 핵심인 소재 혁신 분야에서는 기존 다결정 금속이 고온에서 결정 입계로 인해 변형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결정 니켈 초합금이 본격 도입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기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단결정 합금은 구조적으로 하나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고온에서도 변형이나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최신 전투기 엔진에는 이 소재가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단결정 초합금보다 더 높은 내열성과 경량성을 갖춘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CMC 개발에도 진입했으며 이 소재는 18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는 기존 합금 대비 30에서 50% 가벼워 연료 효율과 작전 반경 향상이라는 전술적 이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고내열 소재 개발, 고정밀 냉각 설계, 내열 코팅 기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3D 프린팅 제조 공정까지 복합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단순 부품 조립 수준을 넘어 항공기 심장인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실현 가능한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핵심이자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개발의 국산화가 필수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제트 엔진, 반도체 등 전략 첨단 분야의 대중국 기술 수출을 중단하며 본격적인 공급망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는 제트 엔진 제어 장치,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 소프트웨어, 일부 화학 소재 등 첨단 제조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절차를 강화하며 자국 공급망 지배력을 무기화한 데 대한 본격적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 항공산업의 핵심인 국영기업 코막의 중형 여객기 C919에 사용되는 미국산 핵심 부품 엔진과 FADC, 엔진 제어 장치의 공급을 제한하며 항공 분야 기술 디커플링을 시작했습니다. C919는 현재도 GE, 한유엘, 로겔 콜린스 등 미국 및 유럽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중국 항공산업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케이던스,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 중국 수출 중단을 요청했고,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만큼 중국 반도체 개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반도체, 고성능 서버칩, 첨단 로직칩 개발의 설계 단계에서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이번 조치로 공급망 독립 속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에 맞서 히토류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드론, 항공기, 레이더 등 핵심 군사 및 첨단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소재로 중국이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전면 수출 금지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리 강화라는 명분 아래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주요 기술국 기업에도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출 통제를 넘어 양국이 서로의 핵심 산업 생태계를 겨냥한 공급망 무기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히토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항공 엔진 부품 등 글로벌 공급망의 양축에 동시에 포함된 만큼 외교적 균형과 기술 자립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국산화 시도나 KAI의 독자 항공전자 체계 개발 역시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 체계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국내 자체 개발에 성공한 항공전자 장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공전자 장비에는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되는 임무 컴퓨터, 눈 역할을 하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를 포함합니다. 지난 13일 방문한 하나시스템 연구소 분당 소재 서현 사업장은 항공전자 장비 개발의 핵심 거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개발 중인 A사 레이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공전자 장비 대부분이 이곳에서 개발됩니다. IRST는 전투기의 필수적인 항공전자 장비로 적외선을 탐색하고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KF-21의 기체 앞부분에 두드러진 모양의 구형 장비가 바로 IRST의 적외선 센서죠. 공격 목표를 탐지하기 위해 전파를 쏘는 레이더와 달리 IRST 장비는 표적에서 나오는 적외선 에너지를 탐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은밀하게 작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IRST는 KF-21 양산 두 번째 단계인 블록2 공대지 작전 가능한 상태부터 정식 운용될 예정입니다. IRST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뒤 이탈리아의 방산 업체인 레오나르도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도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전할지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는데요. 전자광학체계 1팀 수석연구원은 계약서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지만 양쪽의 해석이 달랐다면서 질문을 하면 똑 부러지게 얘기해주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집요하게 물어보고 들은 내용은 곧바로 연구실로 돌아와 적용해서 데이터를 얻어내기도 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실물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KF-21 전투기와 연동시키는 시스템 작업, 즉 체계 통합 때 더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시스템 항공시스템 개발팀장은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T-50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이 전혀 공유하지 않았던 기술이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결국 개발해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시스템은 KF-21의 A사 레이더, 임무 컴퓨터, IRST 다기능 시연기, 음성신호 제어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 지형 추적 컴퓨터 TFC까지 7종의 항공전자 장비를 한국항 공우주 산업에 공급하게 됩니다. 하나시스템 관계자는 IRST는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만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센서 돔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EOTGP 국산화도 85% 이상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KF-21 전투기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태클을 거는 일본과 중국 언론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한국의 항공 전력 수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보통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의 수는 일반적으로 300대가 평균적 깁니다. 방공 모든 타격이 모든 미국산 수입 전투기로는 수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투기를 제대로 개발할 것이라면 적어도 200대 이상의 수량을 포함해 해외 수출 수량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독자 작전을 펼치며 현대전장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펼치는 주장의 핵심은 방공과 초계 그리고 타격 임무를 위한 전투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기 보유수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는 미국산 전투기가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태생적으로 보조 전력을 위해 구성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산 전투기를 통해 항공 전력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북한을 비롯해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중동과 러시아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두시면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